2011년 12월 대구에서 2명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 아이는 온갖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 아이의 마지막 시간은 CCTV에 남았다. 세상 끝으로 가는 순간기 안에서 섭게 눈물을 훔치던 모습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나뿐 아니라 많은 검사들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점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자살 소식이 연일 언론에 터져나왔다. 국민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학생들이 자살 소식에 경악했다. 갑자기 학교 폭력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2012년에 학교 폭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 전까지는 기사화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밝혀지지 않았을 뿐 사실 학교 폭력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소름 끼치도록 슬픈 영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외면했던 학교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게 된 것뿐이다. 어린 학생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고통과 처참한 현실에 눈뜨게 된 것이 너무나 안쓰럽다. 구 경찰이 담당하는 학교 폭력 신고 전화가 설치되었고 학교 보안관 배치, 학교 폭력 전수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검찰이 엄정 대응이 시작되었다. 당시 수사기관이 개입한다고 비판도 많았지만 결국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학교 폭력은 많이 줄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 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한 부모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언론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교 폭력이 이토록 처참하게 악화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일관되게 피해자의 유별난 성격도 한 몫을 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학교 폭력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사회에 돌리고 피해자의 탓으로 모는 것은 비과학적인 무지의 소산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해왔다. 연구 결과 청소년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학설이 정립되어 왔다. 로버트 에게누가 주장한 일반 긴장 이론, 고트 프레드슨과 허시가 주장한 범죄의 일반 이론이 그것이다. 일반 긴장 이론은 기대와 열망 간의 괴리와 같은 긴장 상태가 사회적 계층이나 빈부격차와는 무관하게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반사회적 폭력적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범죄의 일반 이론은 범죄나 그와 유사한 일탈 행위가 모두 자아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아 통제 부족을 모든 범죄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꼽기 때문에 일반 이론이라고 불린다. 자아 통제가 낮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는데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원인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주의 깊게 감독하지 않고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아 통제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폭력의 원인은 사회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잘못 양육한 탓이라는 뜻이다.
흔히 범죄나 청소년 범죄를 사회 탓으로 돌린다. 경쟁 위주의 입시 등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여러모로 편리하고 조항도 덜 받는다. 모두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피상적인 말잔치로 포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이론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처음 발표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1993년 그레스미기 연구에서부터 2005년 맥도날드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실시된 여러 조사들에서 오히려 일반 이론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경쟁이나 사회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입시 경쟁이 주된 원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학교 폭력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심하고 중학교에서도 3학년이 아닌 2학년 때 국성을 부린다는 사실은 그 주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린다. 사실 입시 부담이 없는 실업계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은 상존한다. 따라서 경쟁과 입시만이 학교 폭력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당파적이다. 학교 폭력이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그 정도가 심해진 원인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바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른들이 보인 행태 때문이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어 조용히 끝내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학생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 문제는 강요된 피해자의 용서나 전학으로 해결되었다. 피해자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가장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피해자들은 사라졌고 가해자들은 순례했으며 학교 폭력은 더욱 악랄해지고 한층 은밀해졌다. 아이들은 이제 남을 괴롭히지 않으면 언제 그 모기 사슬이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가장 약하고 낮은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피해를 입으면 입을 다무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폭력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학교를 떠나는 것이었다. 학교도 사회도 인권 전문가들도 모두 그것을 원했다. 피해자가 떠나면 학교는 평온을 찾았다고 믿지만 그것은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지어가야 하는 정신적 외상의 대가일 뿐이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KBS 인기 프로그램 중 개인적인 고민을 방청객들에게 털어놓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중 인상 깊었던 장면이 떠오른다. 한 엄마가 수년간 자신과 말도 하지 않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아들이 사연을 털어놓았다. 모두들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던 차에 그 아들이 꺼낸 말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아들이 수년간 엄마와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 폭력 때문이었다.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하던 아들은 고통을 혼자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가해자의 모습이 떠올라 그 후 엄마와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아이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학교 폭력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아이들은 학교 폭력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살 결심할 정도로 절실한 마음이라면 그 사실을 부모나 교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아이들은 죽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며 그 사실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나 달라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수없이 신호를 보내고 아우성을 쳐도 무신경한 절벽 앞에서 아이들은 절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와 우리 사회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은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아무도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지만 피해자는 더 큰 보복과 따돌림을 당한다. 가해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보호하는 절차는 겹겹이 쌓여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관심과 보호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들은 더 심한 보복에 시달리게 되고 점차 고립된다. 우주에서 나 혼자뿐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학교 폭력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 된다.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학교와 가해자 부모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학교폭력이란 어려서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일이고 유난 떨지 않는다면 그냥 학창시절이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기 보다는 쌍방과실인 것이고 피해자의 유별난 기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부 교사들은 반색을 하고 기뻐한다. 자신들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해와 용서를 강요한다. 사회가 한통속이 되어 자아 통제를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자는 전학을 가게 된다. 우리 아이들은 그 과정을 모두 본다. 그리고 폭력과 잘못에 침묵하는 생존법을 배우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화해와 용서의 실상은 이런 것이다. 여전히 윽박지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무릎 꿇으며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전에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서 겪었던 일이다. 선언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는 판사가 갑자기 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이 있느냐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자신은 재판을 하고 나서 선언범들을 꼭 안아준다고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꽤나 감동적인 연설이었고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자는 아름다운 결론을 내리며 자연스럽게 회의는 끝났다. 추악했고 황량했다. 설마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혹 누군가 안아주었다면 그렇게 잔혹한 가해가 없었을까? 불행인지 모르나 내가 만난